네, 양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예비 수업 2차시 경제 기본 개념 확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경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원래 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따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쉬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우리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선생님이 막 써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인다, 그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경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약간 돈,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니까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물가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정확하게 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더라는 또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화 이런 단어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 자기 동네에 있는 무슨 요 근처에 있는 시장들, 무슨 정릉시장, 무슨 시장 이런 시장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수많은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파는 곳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바로 돈이죠. 돈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았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증여를 받은, 무상으로 받았어요. 이런 거를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돈이 걸려야 경제가 돼요. 돈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맛있는 사과가 보이네요. 와, 사과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구입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에서는 이제 소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비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구입을 한 것을 소비라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걸 소비죠. 소비생활이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가 맞다고 하긴 했는데 항상 이것이 소비인가? 소비가 아닐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이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비 말고 중학교 때 배우셨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소비도 있었고, 그리고 찾아보실래요? 네, 생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분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생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산의 3요소라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라는 것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3가지 요소를 토지,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면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노동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공장에 기계를 사오고 재료를 사오기 위한 자본,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떡볶이를 가게에서 사 먹었어요. 자, 그러면 떡볶이를 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어디 몰래 숨겨진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떡볶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 가게가 바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쓰지는 않았지만 사 먹었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돈을 내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볶이를 내가 소비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시장에서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 모두 소비는 아닙니다. 소비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바로 그러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떡을 돈을 주고 삽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떡볶이를 내가 판매를 합니다. 시장에. 그러면 이 경우에 나는 분명히 떡을 구입한 행동은 뭔가 우리가 돈을 내고 산 거니까 선생님 이건 소비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결국 뭐 하려고 떡을 구입을 한 거죠? 맞아요. 판매를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로 생산에 포함이 되는 행동이에요. 즉 똑같이 떡볶이를 구입하거나 떡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 어떤 거는 소비로 분류가 되고 어떤 거는 생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항상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타 다른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의 구입은 전부 소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생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소비와 생산과 분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분배는 뭐죠? 그쵸. 분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게 분배인가요? 선생님이 월급을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줬어. 이걸 우리가 분배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분배라는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랑은 다르게 경제에서 분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분배는 뭘 분배라고 하냐면 내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땅값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차리려고 해. 그럼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차리려면 가게를 빌려야 하잖아요. 그럼 그 가게를 빌릴 때 뭘 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토지를 빌릴 때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이 임대료를 조금 어려운 말로 지대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임대료를 말합니다. 지대는 임대료입니다. 즉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분배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 우리가 이제 테이크아웃점을 하려고 하는데 테이크아웃점을 이제 가게를 빌렸어. 근데 선생님이 테이크아웃점을 3개를 동시에 차리려고 하네? 그럼 내가 몸이 3개가 아니잖아. 3개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각각의 가게마다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되네? 그럼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소위 알바비, 노동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바비를 내가 줘? 그게 바로 임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을 분배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알바생, 근로자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게도 빌렸고 알바생도 고용을 했는데 당장 첫 달에는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소위 빚을 내어서 선생님이 재료도 구입하고 홍보도 하고 가게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은행 가서 선생님이 자본을 빌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내가 자본을 빌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은행에다가 지불을 하겠죠. 이자로 지불을 할 겁니다. 이거는 꼭 은행이 아니어도 되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분배를 받는 주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비와 생산과 분배는 항상 같이 다니는 용어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꽤 많이 지었네요.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가게입니다. 우와, 여러분, 가게라는 단어 아마 어머님이 쓰시는 가계부? 에서 들어보셨을라나요? 그래서 가게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속된 가정을 그냥 가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서는 주로 어머님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아버님들이 뭔가를 마트 가서 사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소비를 주로 담당하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많은 소비를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가게 말고 바로 기업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주로 생산을 담당하는 게 되겠네요. 중학교 때 아마 가게와 기업 말고 경제 주체로 하나를 더 배우셨을 텐데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 지금 보이나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지금 가게와 기업 말고 나머지 경제 주체의 한 가지인 정부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일반적인 생산과 소비라는 것을 담당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는 경제의 3주체로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대등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많이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재화가 나옵니다. 재화. 이 단어가 제일 낯선 단어지 않습니까? 경제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재화라는 단어가 좀 낯서실 텐데요. 재화는 이걸 재화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도 재화고 마우스도 재화고 그리고 뭐 노트북도 재화고 컴퓨터도 재화고 다 재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러한 이제 소위 인강들 같은 것들은 만질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인강을 들으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재화가 아니고 재화 말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는 만질 수 없어. 이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의 인강은 서비스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이 인강은 지금 현재 경제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쵸,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경제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만 우리가 경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는 거래 가능한, 이 둘은 거래 가능한 상품인데요. 이때 이 상품의 의미는 반드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해야 이 상품의 의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서비스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경제적 의미로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남아있는 것들, 물가. 물가 중요하죠, 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도 문제인데, 물가가 떨어져도 디플레이션이 와서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이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흔히 1달러에 1,300원, 1,400원이라고 하는 그 환율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오르거나 1,600원으로 오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 그리고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부동산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웃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2학기 때 거시 경제 파트에서 싹 모아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기 때는 살짝 머리에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격이 남았습니다. 사실 지출이라는 건 아까 했었던 소비랑 같은 말이니까 가격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우스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마우스의 가격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만 선생님이 쓰고 있는 마우스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결정한 건가요? 아니죠.
상품 뒤에 10,000원 이렇게 딱 소비자 가격 10,000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사실 경제를 공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앞에 연습장이나 노트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연습장이나 노트를 하나 꺼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수직선 2개를 잘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 2개의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품의 수량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꼭 같이 써보세요. 꼭 같이 써보세요. 이건 손에 읽으셔야 합니다. 수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Y축에는 가격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마우스를 선생님이 산다고 했을 때 마우스의 가격이 지금 선생님은 마우스의 가격을 10,000원에 샀는데 마우스 중에서는 30,000원에 파는 마우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흔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다 보면 최저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즉 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수만 개 다른 이제 가격들이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같은 제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같은 제품, 동일한 마우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10,000원에 사고 싶으세요? 30,000원에 사고 싶으세요? 와, 선생님 저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0원에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이거 경매를 한번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마우스를 딱 들고 자, 이 마우스 30,000원에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 가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1명 정도가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00원이라면 1명 정도가 손을 드니까 요 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00원이 그럼 이 똑같은 마우스인데 제가 10,000원에 살게요. 역경매입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살게요. 그러면 10,000원에 산다고 하면 저도 살게요. 그래서 5명이 갑자기 사겠다고 덤비겠네. 그럼 10,000원에 팔면 당연히 5명이나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자, 사고 싶은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 사려고 하는 사람을 수요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이 내릴수록 수요는 사실 수요량인데요.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본편에 들어가게 되면 설명을 할 거고요.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상황을 바꿔볼게요. 상황을 조금 바꿔서 자, 지우개가 어디 갔니? 지우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우개를 찾아서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포인터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팔고 싶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엄청 귀했었잖아요. 한동안. 그죠? 그래서 마스크가 엄청 귀해서 국가에서 마스크 가격을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딱 이제 최고 가격을 정했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스크가 한 장에 10,000원에 팔립니다. 10,000원이라도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싶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 명의 마스크 공급자만 제가 팔겠습니다 라고 해서 손을 들겠죠.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현재 만약에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명, 아이고,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할게요, 선생님이. 자, 다시 할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연습하죠? 예, X축은 수량이고요. Y축은 뭐였죠? 맞습니다.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격은 10,000원과 30,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명과 5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이 쌀 때 많을까요? 비쌀 때 많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면 사려는 사람이 1명밖에 없고, 가격이 싸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수요는 가격이 내릴수록 수요량은 늘어난다 라고 아까 했고요. 거꾸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차피 같은 값이라면 50,000원에 팔고 싶겠죠. 30,000원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10,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1명이라면 30,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은 5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리가 이제 팔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급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량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어떤가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지금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Y축 그리고 X축 그리고 여기 수량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가격을 쓴 다음에 실제로 어떤 가격일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선생님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 가격에 따른 수량이 얼마인지만 그냥 점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의 수량을 가지는가. 그래서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요? 가격이 내릴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이 곡선을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린다고 해서 우하향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정해진 주어진 가격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 지점, 즉 가격이 30,000원인 지점에서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더 작겠죠. 그러면 실제로 거래는 공급자가 아무리 많이 팔려고 하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작으면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고 해서 여기 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는 요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배우시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사고랑은 조금 다른 사고를 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회비용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매몰 비용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돈 낸 게 아까워서라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도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놓고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X축과 Y축을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라고 했죠? 그쵸? 여기다가 가격을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라고 했죠? 수량을 쓰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수학 좋아하시죠? 그쵸? 자, 우리가 수학에서 보시면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Y축. 함수 한번 써볼까요? 함수는 fx는 y입니다. 그쵸? 즉 x가 1일 때 만약에 이것이 2x 플러스 3이라면 x가 1일 때 얼마인가요? 1 넣어보시면 5가 되겠네요. 그쵸? 즉 1,5를 지나겠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함수에서 많이 하는 거죠. 즉 x에다 1을 넣었을 때 x에 1을 넣으면 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수요 곡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개를 살 때 3만 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격이 3만 원이라면 너는 한 개만 사려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수학에서는 x를 먼저 얘기하고 x에 따른 y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먼저 얘기하고 가격에 따른 수량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가격을 y축에 쓰는 걸까요?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처음 이렇게 이제 도표를 활용해서 경제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경제학자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학자들이 그 당시에 수학을 그렇게 썩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은 그렸는데 x, y 이러한 개념, 우리가 흔히 쓰는 함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가 더 위에니까 여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헷갈리시지 마시고 가격을 위에다 쓰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수량을 써주는 형태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중학교 때 하셨던 분들에겐 진짜 사실 좀 쉬운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경제가 낯선 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비 강좌를 한 거니까요. 이 내용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연습장에다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한 번 정도 그려보면서 경제학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난 잘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본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경제학 2차시 내용이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 별도 댓글을 남기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영화 내용은 다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댓글 없이 요 강의 밑에 보시면 퀴즈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 강의에 들어가셔서 퀴즈를 열심히 풀어주시면 그것으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경제 본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